극소수 강성 귀족노조 수뇌부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악습은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의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기조 속에서 내일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네, 화물연대를 비롯한 민주노총 산하 이 각 산별 이 단체들이 파업을 잇따라가면서 산업계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멘트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건설 현장이 셧다운에 들어갔고 이 철강 운송도 멈추면서 여러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정부도 강경 입장을 좀 천명했습니다. 위기 단계를 최고 심각으로 격상을 했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한 처벌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 먼저 신 의원님. 정부가 이 화물연대 지난 1차 파업이 있었고 이번 2차 파업인데 지난 1차 때는 중재에 적극 나섰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에서 볼 때 지금 파업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온 국민이 아실 테고 예. 특히나 지금 그 지난번에 6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은 운송노조의 예비 행동이었고 1차전이었고 완전히 민노총이 붙어가지고 춘투도 아니고 동투로 나가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이런 경제 상황에서는 대응을 정부에서 예.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래서 올라간 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 게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하는 차원으로 대응 기관이 격상됐다. 아시는데 여기는 보통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아니라면 화의를 안 하면은 행안부 장관이 하니까 이상민 장관이 나와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예. 근데 이게 원래 경제부총리가 있으니까 경제부총리 쪽이 더 맞지 않는가요? 아니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지정하면 될 거예요. 지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이상민 장관의 한 이야기 중에 경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부 대책.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업무 영역으로 보면 국토교통부가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파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노총 전체의 파업이 넓어지고 이게 공권력 대처, 경찰력 부분으로 간다면 적어도 또 안전행정부 장관도 행안부 장관도 나름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거고 지정을 그렇게 한 건 아닌가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정부의 강경 입장을 미리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군요. 그렇죠. 행안부 장관에게 이 오늘 브리핑이라든지 회의 주제를 맡긴 것은 뭐 직제상 어차피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두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요. 그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입장이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뭐 소수 강경 귀족노조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혹시 정해졌습니까?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예. 이미 2020년부터 우리가 안전운임제라고 예. 이제 유가도 워낙 많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물류 차원에서 보자면은 화물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 이 생존권의 이제 조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최저임금제와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그동안 정부가 오랫동안 사실 이렇게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왔던 건데 이거를 공안적 시각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마치 이게 이 노조가 나라를 망치는 주범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이게 경제적 차원에서 국가 경제를 위한 차원이 아니고 정권에서 오히려 이걸 공안적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좀 경찰의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굉장히 우려됩니다. 예. 김두수 총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정부와 이 노조 강대강 국면이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일단 뭐 정부는 그런 내일 방침을 업무 개시 명령까지 내리니까. 그렇게 잡은 것 같고요. 지난번에서도 그렇고 또 이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도 약간 정부가 좀 강하게 압박하면서 약간 타결한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이 안을 가져가서 예. 이상민 장관을 마치 이제 정무적 좀 고려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12구의 이 참사에 관련한 이게 행안부의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는 또 오히려 조금 오버하는 측면으로 이상민 장관의 역할을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이거에 이제 지금 국정조사라든지 뭐 해임 건의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정부 여당이 의도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이 문제를 발표하게끔 하는 그런 좀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지금 뭐 속보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이제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먼저요, 잠깐만 정혁진 변호사님,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에 응하지 않는 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 업무 개시 명령은요. 예. 국토부 장관이 발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토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이걸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을 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그 화물차 운수 사업법 14조 규정인데 사항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업무 개시 명령이 발령이 됐을 때 운수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는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명백히 해놓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더 센 게 뭐냐면요. 이게 그 화물 운송 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하로 그 자격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고. 굉장히 센 조치군요. 굉장히 센 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한 번도 발령이 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무회의 심의까지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정부와 이 노조가 강대강 국면으로 맞붙은 그런 위기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야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자,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라는 여당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줄곧 축소, 은폐, 거짓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도 출근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드린 이상민 장관 파면의 시한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면서 이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 행안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해라.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우선 국민 158명이 무고하게 이렇게 희생당하신 참사에 대해서 이 정부 그 누구도 지금 책임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재발 방지를 약속해 왔지만 그 출발은 역시 책임 있는 사람의 책임 있는 그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그동안 물어왔고요. 이제 더 이상 이상민 장관이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오히려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경찰 투입을 공언하는 이런 식으로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정말로 진실 규명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에 출발을 하실 용의가 있다면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옳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행안부 장관이 책임자이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국정조사 실시가 제대로 되겠나. 모든 증거를 은폐하고 심지어는 경찰이나 소방 관련해서도 책임자가 이상민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직무회피라도 하고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빠져 있을 테니까 객관적으로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십시오 해도 사실 제대로 될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성역 없는 조사와 그리고 책임을 규명하는 그 출발로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 오늘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중대본 회의를 이상민 장관이 주재하도록 하고 네네. 게다가 지금 이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요구를 민주당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해 놓은 것조차도 다시 미루겠다, 취소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이 국정조사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얘기는 이상민 장관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여당 내에 강한 기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여당도 이상하고 야당도 이상하다. 왜냐하면 정부도 이상하고 야당도 이상하다. 예. 재난안전법 보면요. 재난에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있거든요. 예. 사회재난에 뭐가 있냐면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연대 파업 같은 거는 아무리 제가 봐도 사회재난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왜 이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한 행안부 장관에게 저런 역할을 맡겼는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거 발령할 수 있는 근거는 국토부 장관한테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행안부 장관이 나오는가? 그게 일단은 정부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당에 대해서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태원 참사가 언제 있었냐면 10월 29일이에요. 예. 오늘이 11월 28일인가요? 그러면 한 달 지났단 말이에요. 예. 그 한 달 동안 뭐 하고 해임 건의도 안 하고 탄핵도 안 하고 쭉 있다가 지금에 와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국정조사 합의를 갖다가 했잖아요. 예.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여야가 합의를 했구나. 그럼 이제 말로 하겠다는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합의해놓고 지금에 와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러면 차라리 합의할 때 이상민 장관은 배제든지 아웃이든지 그 조건을 갖다가 걸든지 예.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상민 장관의 사퇴회는 시간 문제거든요. 그냥 국정조사 끝나고 당연히 이상민 장관 나가겠지라고 뭐 시간이 뭐 40일이든지 50일이든지 그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뭐 서로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전 둘 다 이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거 얘기하셨고 야당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얘기하셨어요. 여당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거는 정부. 정부 여당. 정부가. 정부 예, 예. 여당이 이해가 안 네네.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거부하겠죠? 거부하겠죠. 거부하게 그렇게 되면 되면 어떻게 되는 자, 겁니까? 내년 예산안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예. 제가 보는 견제는 첫째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정치 위기 탈출용일 가능성이 높다. 우선 이 국정조사를 합의한 뒤에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박홍근 원내대표를 공박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합의를 해줬냐 국정조사를 이상민이라는 목표물을 획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정부에게 아주 좋은 여권에게 좋은 걸 넘겨준 거라는 불만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여기서 강하게 우리 정 변호사 얘기한 대로 뒤늦게 와서 지금 다시 이상민이라는 카드를 꺼낸 거예요. 왜? 국민 여론이 적어도 이상민 장관에 관한 이상민 장관을 좋아하는 언론은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대통령이 응하지 않을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업 리스크를 포함해서 적어도 제가 볼 때 임시국회가 끝나고 나서 장외로 나가는 명분, 내지는 명분 축적용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되면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일부에서 강경파들이 그거 봐 야당 말 믿지 말라니까 우리 원내대표가 잘못했잖아. 예.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에 진짜 보이콧론이 강해질 거예요. 따라서 국힘의 내부 분열도 노리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요. 이게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고도의 약간 정치적인 당연하죠. 전략상 나온 네. 조치다. 알겠습니다. 자, 뭐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그게 조금 전에 예. 말씀 주셨는데 우리 민주당 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의 태도를 보시면 알지만 정말로 아나무인의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뻔뻔하지 그지가 없거든요. 지금 아까 화물연대의 주무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왜 경찰 투입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귀족노조 운운하면서
이렇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아까 정치적 배경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보다 더한 게 지금 수사를 이제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진행되는 걸 보시면 완전히 꼬리 자르기에 일선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사가 끝나면 국정조사에 임하겠다는 식의 여당의 태도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단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예산안 가지고 질질 끌고 예. 국정조사 하자는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증인 합의할 때 합의 안 해주고 질질 끌고 이러면서 시간만 보내려고 하는 여당과 정부에 예.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자는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와 노조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여야가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이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 또 국정조사 문제는 또 뒤로 밀려갈 것 같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이 관저에서 만찬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하는데 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만찬 전 김건희 여사는 비대위원들을 맞이하며 관저 곳곳을 소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국익을 향한 국정 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비대위원들의 협조 및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협치를 포기한 정부 여당의 한가한 비밀 만찬이 한심하기만 합니다. 국민 앞에 야당과의 협치를 약속했던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간의 화합만 강조했다고 합니다. 조영원 대표한테 선배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투표해서. 네네, 아주 예의를 깍듯하게 해주시고 법조계 선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처음에 들어오실 때 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맥주도 한 잔씩 다 따라주시고요. 다 일일이 아주 반갑게 맞아주시고. 강재원 의원, 권성동 의원, 윤한홍, 또 이철규 의원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했다는데 이게 관저 정치가 시작된 건가? 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끼리끼리 정치죠. 그게 무슨 관저 정치예요. 무슨 자기 친한 사람들만 불러다가 밥 먹는 거면 그게 끼리끼리 정치지 그게 무슨 관저 정치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이 집권 세력이 옹졸한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두수 총장님, 대통령이 관저로 지난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했어요. 또 그 전에는 이제 친윤계 의원들 부부로 초청을 해서도 했고, 뭐 이게 문제인가요? 이걸 큰 뭔가 특집 잡을 만한 게 있는 건가요? 이 와중에? 좀 늦었죠. 예, 늦었다는 거는 문제 삼을 만하다. 아니 뭐 6개월 돼서 이제 집들이 형식의 이제 관저에서 했던 이런 거니까. 진작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왕이면 대통령제의 기본은 뭐냐면 의회와의 대화고 야당 협조를 구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일인데 자기 내부 것만 챙기고 야당 대표도 좀 부르지. 이번에 또 확인됐지만 또 그 이틀 전에 소위 말하는 친윤의 핵심만 불러다가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는 뭐냐면 대통령의 정치라는 게 너무나 자기 편끼리만 하고 속이 좁고 뭔가 우리가 당정이 이제 좀 분리되면서 대통령은 좀 당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야당, 그러니까 의회를 상대로 정치하라고 하는 그 기본적 어떤 원리 같은 게 잘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펜을 먹고 자기 당의 수장 역할, 옛날 같으면 이제 총재 같은 역할을 해버리면 야당은 또 야당대로 결사적으로 싸워버리면 이거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폭도 좁고 속도 좁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여당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 만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야당 대표나 야당 지도부를 초대하지 않을까요? 뭐 그랬으면 좋겠지만 또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약 3개월 전부터 계속 형식이 좀 문제가 있지만 영수회담을 이야기하면서 야당 대표가 계속 회담을 하자 이런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했는데 뭐 상당히 본인도 적극적으로 응하듯이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해놓고는 계속 그걸 이제 연기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와버렸거든요. 굉장히 그런 거 아쉬운 점이고 그런 측면에서라도 예를 들면
저런 일은 사실은 예. 좀 행식의 파격이 있어야 뭔가 국민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당을 챙기기보다는 정쟁을 벌이고 있지만 정치의 파트너를 예. 먼저 불러주면 얼마나 감동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을 했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유인태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게 인간적으로 인간 자체가 싫어서라고 주장하셨지만 뭐 대통령실은 전혀 아니라고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뭐 모르겠습니다. 인간 자체가 정말 싫은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여튼 일단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 또 여당 핵심 친윤계 의원들을 만난 것 자체는 대통령의 뭐랄까 좀 이렇게 국회와의 관계 개선 내지는 그걸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이재명 예.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지금 검찰 수사가 대표 턱 밑에까지 가 있는 마당에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논외로 하고 제가 예. 보는 대목은 왜 이렇게 전략적으로 장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당 지도부부터 먼저 부르고 나서 뭐 좀 사적으로 친한 인연이 많은 의원들을 부르든지 아니면은 예. 이른바 당의 고문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른들 먼저 제가 집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뭐 이런 거 예. 비슷한 이런 걸 왜 안 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예. 강하게 든다. 이게 야당과의 관계는 뒷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여권 안에서 왜 순서를 못 잡을까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또 하나는 적어도 지난 금요일 날 300분, 3시간 20분 동안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났다면 적어도 사진도 있고 보도자료도 나오고 뭔가 나와야 돼요. 적어도 당과 옛날 말하면 당청, 지금 말하면 당과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위기, 예를 들어서 무슨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혼연일체 한 몸에 대해서 위기를 돌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딱 아까 양금희 수석 부대변이라는 분이 한번 이야기를 보니까 자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는 뜻을 모았다. 이 굉장한 뭐랄까 긴장도도 없고 당청 지도부 이게 여권 핵심들이 만나서 3시간 동안 뭘 했냐 3시간 넘게.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브리핑을 듣고 나서 전부 다 14명이나 되는 일일이 전화할 거 아닙니까? 오늘 무슨 이야기 했어요? 그러니까 흘러나오는 이야기라고는 굉장히 가십성, 작은 이런 것만 예. 나오는 이 형태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 야당이 지금 비판하는 아니 대목을 지금 지금 강변하고 여야를 떠나서 예.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여권 지도부가 뭘 하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은 지금 굉장히 급한데 진지함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왜 논의를 안 한 건지 숨긴 건지 그대로 말이 없잖아요. 예. 김영배 의원이 이제 비판하셔야 될 대목을 우리 신성범 의원이 다 이제 해주신 셈이 돼버렸어요. 방금 사실 예. 신성범 우리 전 의원님께서 굉장히 사실은 진짜 통찰력 있는 말씀이시죠. 자리를 이쪽으로 옮길까요? 제가 그쪽으로. 사실 이제 저도 여당을 해봤고 예. 또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이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렵기 때문에 예. 여당을 먼저 초청하는 거 그럴 수도 있다고 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문제는 내용이거든요. 정말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경제 그리고 화물연대 등 각종의 현안들 그리고 야당의 이 다수당이니까 예. 야당에게 구해야 될 협조 이게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논의가 되고 그래서 대통령제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국정 운영을 예. 해서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냐 편안하게 예. 할 수 있냐 이런 논의가 돼야 되고 또 특히 이태원 참사 등의 그런 국민적인 정말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예. 국정조사도 앞두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 자리라면 그 무거움을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라도 국민들께서 한편으로 안심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뭐 그런 이제 아쉬움이 하나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그런 기대도 가져요. 그러니까 여당을 부르셨으니까 저는 야당을 부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지고 계시고 또 예산도 통과해야 되고 각종 법률이나 이런 게 뭐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당하고만 정치하신다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없는 일이잖아요. 독재 국가에서는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요.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180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 세력을 대표하는 제1당의 이제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런 이제 안심을 가져오려면 뭐니 해도 야당과의 협치가 저는 복원돼야만 윤석열 정부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궤도에 오를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하나 짚자면 사실 걱정되는 거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네 분의 부부를 먼저 불러서 만나셨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이때까지 일관되게 당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윤핵관이라 불리는 분들을 그렇게 먼저 비공개로 부부 동반으로 불렀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직할 통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사실은 시그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국민들도 아마 그런 면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이제 걱정스러운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을 꼭 짚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윤핵관 부부와 같이 만찬했던 자리든 아니면 이 비대위 중심의 지도부와 만났던 자리든 뭔가 이제 국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뭔가 이 심도 있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애초부터 그런 얘기는 아예 안 하고 그냥 화기애애한 덕담만 오고 간 자리였는지, 이거는 이제 차후에 아마 또 밝혀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론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니까 11월 내 4주차 이 집계에서 지지율이 36.4%로 좀 소폭 올랐습니다. 3%포인트 올랐으니까 이제 소폭이란 말보다는 조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그 술집 문제와 관련된 헛발질에 대한 반사 효과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지지율 오른 거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33%에서 36% 올랐으면 10% 정도 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많이 오른 것처럼 생각이 돼도 그 집권 초기 대통령 지지율이 36%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낮은 그 수치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고, 그다음 특별하게 여당 쪽에서 그 대통령이 아주 임팩트 있게 뭘 한 것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야당에서 헛발질을 한 거는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른바 이제 누가 그 조어를 만들었던데, 그 광화문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있고 여의도에는 김앤장 의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참 두 분이 참 아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수사가 혐의가 점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측근들 2명이 다 그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야당에서도 그 야당의 이제 중진들이나 그 비중 있는 분들이 그분들도 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윤석열을 찍었는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반사 효과로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광화문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있고 여의도에는 김앤장 의원님들이 계시다. 김의겸, 장경태 최고위원을 말하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참 잘 졌네요. 김앤장 의원들, 김앤장 변호사.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올랐냐라고 여쭤봤더니 민주당 얘기만 했습니다. 민주당이 뭘 잘 못해서 김의겸 의원 또 장경태 최고위원 논란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뭐 그런 것들로 인한 반사 이익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른 거다. 뭐 이런 설명이 나왔습니다. 듣고 가야겠죠. 야당 입장을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꿈보단 해몽이긴 한데요. 일단 대통령이 뭘 정말 잘해서 올랐냐, 이거는 또 좀 다른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약간의 그 진영적 결집이 좀 있다, 이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그 출근길 문답 이런 걸 중단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언론 자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좀 열렬 지지자들이 결집한 현상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예. 오히려 저렇게 보고요. 또 이런 주거길 문답이 그동안 대통령의 상당히 지지율을 하락시키는 요소였는데 안 하니까 오히려 편하게. 저기에는 또 뭐 출근길 문답을 안 한 것도 상승 요인으로 저는 뭐 그런 분석이 된다.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상관관계 또는 인과관계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다음 이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김의겸 의원의 이른바 청담동 술집 의혹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 김의겸 의원과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 온라인 매체의 진실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매체는 계속해서 이 한동훈 장관 집을 두드리면서 뭔가 더 있을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이 옳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같은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를 믿고 과거의 정치 깡패들이 하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그쪽 주장은 뭐 사전에 연락을 했으니까 스토킹이 아니다. 그렇게 취재해 보셨어요? 그렇게 취재 안 해보셨죠? 네. 그리고 사전에 연락을 안 했죠. 이것도 정 변호사님에게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라는 타이틀을 달고 물론 그 타이틀은 누가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취재원의 집을 가요. 취재원의 사전 동의 없이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그리고 안으로 이제 공동 현관을 통과해야 이제 집에 현관에 도착하니까요. 공동 현관에서 초인종을 누른다든지 문을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또 우편물이 있는지 좀 확인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제가 생각을 해보면 더 탐사는 신문사 맞고요. 그러니까 신문법상의 인터넷 신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언론 매체가 맞고 기자가 맞다. 기자가 맞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여기 그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국회의원들한테는 면책 특권이 있지만 기자한테는 면책 특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침입일 때 사람들이 조금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집에는 안 들어가지 않았느냐. 엘리베이터, 복도, 공용 계단 이 정도가밖에 안 갔는데 이게 주거 침입이냐?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도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었는데 대법원이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은 만약에 그 부분이 뭐 비밀번호나 관리, 경비원 같은 그 방식으로 통제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탐사 지금 뭐 여러분 가셨던데 그분들은 이제 주거 침입죄가 되는데 이게 보통 주거 침입죄가 아니고요. 폭처법,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여러 명이 이렇게 우르르 떼지어 가지고 주거 침입을 하면 공동 주거 침입죄가 돼 가지고 형이 2분의 1이 가중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보복 범죄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장관과 관련해 가지고 범죄가 하나 있었거든요. 스토킹 처벌법.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고발해 가지고 입건이 됐다라고 하니까 아 내가 스토킹 처벌법으로 그 처벌받게 생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그런 보복의 목적이 인정이 되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뛸 거고요. 그다음 기존에 입건된 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입건까지 됐는데 반성 안 하고 이건 또 하나의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스토킹 자체로도 좀 그 형량이 세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저 더 탐사 기자분들은 왜 저렇게 무모한 행동을 했는지 아무리 법이 이렇게 우습게 보여도 이상하다 싶습니다. 일부 해석 나오는 걸 보니까 강진구 여기 기자를 비롯해서 저분들은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자기들을 고발해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청담동 바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 기록이 자신들한테 넘어와서 실체적 진실에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그런데 그분들은 감옥에 안 가보신 분들 같아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제 감옥 가고 접견 가고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 제가 그 가늠이 잘 안 되는데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특가법에 이제 보복범죄가 보복의 목적이 없으면은 뭐 3년 이하 이렇게 낮아지는데 보복의 목적이 있다라고 그 판단이 되면 1년 이상 30년까지 징역 나오거든요. 이게 집행유예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동훈 너 저기 압수수색 영장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대놓고. 그러면은 그 자체가 협박을 한 것이 아닌가 보복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보기엔 무모하다 싶습니다. 무모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좀 범죄 행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아파트에 들이닥쳐 갖고 도화록을 열려 그러고 막 비밀번호 누르니까 여기서는 지문 입력하세요. 다시 시도하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뭐랄까 그 택배 살펴보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국민들 그리고 이 사건이 뭡니까? 청담동 이른바 바 사건이라는 게 어떤 여자분이 남자친구하고 그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본인이 자백했고 모든 게 끝난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남는 거라고는 수사하면 뭐가 남았겠어요. 앞에 이세창 씨하고 이 뭐 여성 간에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왜 이렇게 믿게 됐는지 이 정도만 남은 거란 말이에요. 수사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고 이렇게 한다는 해서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나 좀 잡아가다 줘. 민주투사 될 거야. 이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 분도 크게 뭐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한동훈 장관 말 가운데 민주당과 이 매체가 협업을 해서 이 과거의 정치인들과 정치 카페가 협업한 것처럼 일종의 지금 민주당이 정치 깡패랑 협업을 했다라는 뜻처럼 들려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태도를 가만히 보면 국회에서 답변에서도 보면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국회 본 그 의정 석상에서 아예 답변을 할 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공격적, 모욕적 단어를 쓰거든요. 직업적인 뭐 음모론자라는 말을 아주 도발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오늘도 보니까 정치 깡패라는 말을 민주당 의원이라는 말과 함께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실은 의도적인 도발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 문제가 가만히 보면 언론 자유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보면은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조국 뭐 사태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 여러 사건들의 경우에 이 언론이 취재 경쟁이나 취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여러 이제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금도를 어디까지 우리가 설정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은 늘 있어 왔고요. 또 저도 좀 썩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가끔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국민들께서 좀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들도 분명히 저는 뭐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언론 자유를 우리 자유의 1번으로 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유엔에 가서 23번이나 자유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MBC 기자를 사실 본인 마음에 안 드는 보도를 했다고 해서 전용기에 태우지 않는 그걸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이 버젓이 지시를 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도 지나치게 언론 취재에 대해서 좀 공안적 시각으로 범죄다라고 하는 식으로만 지금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 그 청담동의 그 진실의 문제가 어떤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뭐 해당되는 첼리스트 분이 아마 경찰에 나가서 자기가 거짓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뭐 남욱 씨도 그렇고 유동규 씨도 그렇고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걸 법정에서 번복한다든지 지금 뭐 나와서 여러 딴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진실과 사실 확인할 때까지는 뭐 어느 게 이제 뭐 정확한지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오히려 조금 이제 이 문제가 확전되지 않도록 공인이기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공인 아닙니까? 공인이면 그것도 법무부 장관이면 본인 표현대로 일국의 장관이라면 그것도 법을 관장하는 장관이라면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동시에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하고 또 언론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으면 말로 저는 뭐 공개적으로 국민들께 전달하면 저는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제가 이제 김영규 의원 말씀에 반박을 할 뭐 이유도 없는 건데 다만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합리적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 김영께서 저는 말씀하실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알겠는데 제가 진짜 예견하건데 그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공격하고 한동훈의 말이 거칠다, 국회의원 알기를 굉장히 하대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한동훈 장관 다음에 대통령 후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진짜 그거는 제가 100% 보장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국민들은 한동훈 장관의 말이 거칠다고 뭐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오히려 민주당의 접근 의원들의 태도나 이런 데 대해서 의원 우월주의에 빠진 부분으로 오히려 그런 시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 대목을 유심히 보시라. 제2의 추미애 장관 나오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신성범 우리 선배님 조언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저희들이 뭐 한동훈 장관 개인에 대해서 문제가 삼는 건 아닙니다. 공인이고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말과 태도, 행동은 책임이 있어야 하고 또 굉장히 품격이 있어야만 그 정권과 정부의 품격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별히 한동훈 장관이 직접 지금 고소를 계속하고 계신데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취재의 자유를 누리려면 권력자가 그렇게 직접 나서서 법적 대응을 막 하게 되면 사실 언론 자유는 이제 위축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신성범 의원님 말씀대로 한동훈 장관이 진짜로 정치를 할 모양인가 본데요. 저는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또 다른 그런 검사 출신의 정치인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야의 얘기를 잠깐 듣고요. 민주당 쪽에서 이 술자리 문제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폭력입니다. 더 탐사라는 매체를 제가 뭐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저는 그런 인상입니다. 취재가 언론의 자유는 있죠. 모든 자유는 상대방과의 공존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는 취재 윤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어긋나는 거다. 김대수 총장님, 지금 김의겸 의원은 만일 나중에 또 다른 이런 상황이 똑같이 생긴다면은 자신은 또다시 국회에서 장관을 상대로 이런 똑같은 질문을 던질 것이다, 의혹 제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은 표명하긴 했습니다만은 또 특검이라든지 또 진상규명 TF를 주장하셨던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 지도부도 지금 김의겸 의원과 비슷한 맥락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가 잘못됐다는 게 확인된 이상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뭐 정부 여당을 비판할 건 비판하고 이게 더 전략적으로 낫지 않아요? 일단 제가 볼 때 김의겸 의원은 이미 좀 유감 표명했고 사과는 아니고 유감 표명?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사과 문제는 조금 뭐 또 좀 더 진상이 더 확실히 확인된다든가 뭐 이런 게 되면 또 할 수도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언론 자유나 취재 문제가 좀 지금 많이 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탐사 부분과 국회의원의 경우에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일종의 이제 해법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마치 이제 해법을 굉장히 뭐 나쁜 어떤 그 작업처럼 이야기하지만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그건 종종 다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협조를 받아가면서 확인해 나가는 것이 국정감사 과정이었고 그런데 이제 더 탐사가 좀 적극적인 취재를 본인들 이야기로는 한동훈 장관의 뭐 일상을 2번 정도의 이제 취재를 따라가 봤는데 그걸 한 장관이 이제 이걸 스토킹이라고 고소를 해버리니까 여기에 이제 감정이 생겨서 얽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런 언론 매체의 미디어 환경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간 본인들의 열성적 구독자에게 좀 더 충성하는 행식을 띠다 보니까 일상적인 상식이 좀 벗어난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우리의 취재를 보면 흔히들 뭐 이런 심층 취재를 보면 아파트 현관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대화하고 혹시 누구 있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지금까지 다 봐왔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다 정당하던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런 기준을 세운다면 앞으로도 그런 게 적용돼야 되겠죠. 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공적인 사람이라면 아까 이제 의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사항이 생기면 좀 더 대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내를 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다 법적으로 해버리니까 이 법에 얽혀가지고 이쪽은 고소해봐라, 그럼 나를 기소해라 이렇게까지 이제 언론 책임자가 나오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일종의 이제 감정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짧게 단답형으로 다시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 그 이제 TF라든지 또 김의겸 의원을 두둔했던 분들은 사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 상황이 좀 애매모호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상황은. 기본적으로는 이 상황이 이제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닌데 일단 원인을 이야기했던 그 첼리스트가 내가 거짓말을 했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는 건 확인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김 의원도 본인의 여사를 적절하게 밝힌 거라고 보고요. TF 차원은 좀 이게 정리되면 그때 가서 입장을 표명해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천화동인 소유주 배분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다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28억을 이재명 씨에게 주기로 했다는데 민주당은 근거가 없다면서요? 증인신문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만배 씨는 청화동인 1호가 본인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좀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재판에서? 아니요. 전 뭐 계속 진행 중인 재판인데요. 공판 끝나가는데 좀 마지막으로 좀 입장 같은 거 좀. 그건 저 마지막 진술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우리 김영배 의원께 먼저 좀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까지 연루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굉장히 수사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지금 뭐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중심이 됐던 이른바 50억 클럽도 이제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이 여론의 관심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구속이나 그쪽 문제가 아니라 50억으로 넘어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아무래도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전체가 다 달라붙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검찰 역사상 유례 없다고 할 정도로 서울중앙지검의 반부, 패부 3개 전체 그리고 공공수사부 3개 전체가 이재명 대표의 여러 사건들을 맡아서 검사가 50명이 넘게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자면 안타깝게도 50억 클럽으로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부패 사건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칭하는 사건들을 보면 전부 결국 돈을 누가 가져갔는가가 핵심 아닙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뭐 그 책임자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객관적 사실로만 보면은 50억을 받아간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힘 관련자들이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당 소속이었던 뭐 이 사람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 문제와 얽혀 있는 이야기는 증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특히 남욱 변호사도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카더라입니다. 들었다. 그럼 들은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증거는 없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밝혀야 될 대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고하는 게 뭐냐면 마치 풀려난 그러니까 석방된 남욱과 유동규가 카더라라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이재명 대표를 낙인 찍고 거기에 후속으로 검찰이 또 추가 수사를 계속해가지고 시간을 상당히 보내면서 뭔가 드라마 찍듯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의혹, 의심 이런 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뭐 20억, 8억, 6억, 1억 5천 그거보다는 50억씩 받아가는 사람들이 더 주범이다. 대장동 관련돼서는. 이렇게 좀 보신 거죠? 대장동 관련해서 아무래도 설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50억 주기로 쭉 여러 명이 이렇게 약속이 됐다는 거니까요. 사업 과정에서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설계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김용과 정진상 또는 뭐 김혜경 씨의 뭐 이 관련된 뭐 또 통장 또 뭐 법인카드 뭐 이런 것보다는 50억씩 챙겨 먹은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쪽에 연루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쪽이 더 주범인데 검찰 수사는 엉뚱하게 이쪽 민주당 쪽으로 지금 완전히 편중돼 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합리적인 주장인가요? 근데 이제 428억은 50억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부터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돈을 보라고 그랬는데 이제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김 의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검사가 50명씩 투입됐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검수완박의 사이드 이펙트예요. 검사가 부작용이다. 그렇죠. 검사가 우리나라에 2,200명 있거든요.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검찰청 가보면요. 형사부 검사들 다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일에 지금 남아도는 검사들을 갖다가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더 잘 아실 거고. 이게 검수완박으로 있어서 검사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다 투입되고 있다. 일이 이거밖에 없는데 사람은 이만큼 있으면 다 이 일을 갖다가 하지 다 놀고 있겠습니까? 검수완박의 부작용이 그렇게 나타났다. 아니 진짜로 제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는 제 아니 왜냐 옛날에는 이제 그 검사실에 이제 조사받으러 이렇게 같이 가면요. 뭐 검사도 조사하고 수사관들도 조사하고 막 시끄러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수사관 한 명이 계속 혼자서만 검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남욱이나 유동규 전문 진술이다. 이게 뭐 카더라 이게 어떻게 증거 능력이 있느냐? 증거 능력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316조예요. 증인의 진술이 피고인의 과거 진술, 김만배의 과거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게 특별히 이렇게 괜찮은 상황에서 진실을 말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그 했다라고 인정되면 그건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욱과 그 유동규의 진술이 굉장히 큰 의미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신경이 쓰일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가짜 엄마다. 본인은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또 며칠 전에는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또 자신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한번 해볼 거면 해봐라. 한번 정면 대응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입장이 조금 바뀐 건가요? 다시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 같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이 보입니다. 여당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검찰에서 윤내용 대표님 상황 보실 때는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정진상 실장 구속 기한 연장됐는데 뭐 사표 처리하시는 건지. 네, 아니 지금 여기서 기막혀. 대표님 그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대장동 특검 관련한 발언들 많이 나왔는데 이거 다시 당론으로 추진하실 계획도 있으세요 혹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말씀을 좀 아끼셔서 그럼 다시 이제 민생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은 좀 침묵으로 일관하고요? 침묵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산안 시한이 다가왔다는 점과 법안 처리 시한이 다가왔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요. 수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계좌를 지금까지 수차례 뒤졌다. 그러니까 다 뒤져보시라. 근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 이외에 뭐가 새로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의혹만 흘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 왼쪽 길로 혹은 가운데 길로 가야 되는데 뒷길로 간다. 끌고 가려고 하는 듯한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응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까 저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민주당은 앞으로 어쨌든 진실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는데 협조할 뿐만 아니라 적극 나설 용의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국회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더 민생에 더 집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여러 측근들 수사에서 화제 전환을 위해서 현 정부의 약점이라고 꼽힐 만한 민생 쪽에 더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당연하죠. 당연한데 지금 전체로 보셔야 될 게 첫째, 지금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만배가 했다는 말, 원래 내 지분이 49.9인데 30 내가 그 중에 12.5는 내 거고 37.4는 원래 쟤들 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그 남욱이 듣긴 했지만
굉장한 구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이 중요하다. 또 예. 하나는 앞으로 그러면 김만배가 입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핵심이에요. 특히 50억 클럽을 자꾸 돈이 건네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가 법조기자 오래 하면서 알았던 친한 좋은 검사들을 자기 어떤 방패막이로 쓰려고 했던 클럽의 이름이 그거지. 예. 돈이 건네갔다 내지는 이미 기수 완료가 됐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김만배 입이 앞으로 모든 걸 결정할 겁니다. 예.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 왕조 시대 때는 왕이 책임을 졌다.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이재명 대표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더 관심을 끌 것인지 아니면 민생이 더 관심을 끌 것인지 그건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